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시장 주요 이슈 정리해보고 내일장의 공략주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종환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앞두고 승고르기 나타날 거라는 전망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조카들한테 용돈 많이 줘야지 하셨던 분들은 좀 기운 빠지게 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부터 뽑아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상 항상 그 추석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명절 앞에서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이 제 기억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시장에서 2,000포인트대 등장하면서 시장이 새롭게 또 이제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전에 어떤 양적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 모멘텀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서는 아무래도 좀 전에 이제 미증시 쪽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결국엔 스페인의 구제금융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제금융 받으면 안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증시에는 또한 금융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즉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서는 최근 시장에서 제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원자재 가격에 대한 동향 자체, 즉 추가적인 하락이라면은 시장에서 어떤 유동성이 다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일단 단기적인 상승은 2020에서 2030권 제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조금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에는 역시 비중을 축소하고 또한 이제 현재의 부분에서의 어떤 불안율로 인한 주가 조정은 오히려 단기적인 어떤 반등을 예상한 이 매수 기회로 삼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할게요. 스페인의 구제금융 여부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스페인이 어느 정도나 감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증시의 영향은 어떨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스페인이 이제 구제금융 여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긴 한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IMF 구제를 받았을 당시가 거의 몇 년 이래 최저치가 됐죠. 중기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증시로서는 거기가 최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서 이제 불확실성의 제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죠. 스페인 증시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독일 증시가 올라갈 거냐 말 거냐를 떠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재 흐름을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구제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즉 자꾸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단, 한 가지 다른 거는, 구제금융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즉 이것이 좀 받는 것에 어떤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CDS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세를 보이거나 이전과 같은 어떤 불안 심리도가 주가를 급락시키거나 금융시장을 공황으로 빠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은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죠. 오늘 밤에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프랑스 총리와 함께 이 회담이 있고 내일은 또 드라기 총재와의 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의 즉 이제 회담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제가 볼 땐 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스페인에 대한 발언 강도, 즉 구제금융을 빨리 받아라라고 하는 신청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일단 이러한 부분을 빨리 받아들여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 반등 내지는 방향성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워낙에 이제 강도가 높게 빨리 결정을 하라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7일에 있을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결정이 돼야 아마도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빠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이번 주 주말경, 아니면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좀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 좀 보여지니까 일단 구제금융 시에는 시장의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10월 안에는 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동향에 관심이 필요하다. 원자재라고 하면은 지금 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WTI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WTI뿐만 아니라 간밤에는 금 가격도
내렸죠. 네. 금가격이 한참 잘 버티다가 결국엔 이제 하락세를 보여줬고 이전에 이미 뭐 곡물 가격이라든가 많이 내렸는데 사실상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자체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WTI 기준으로 보면 90달러대 거의 이제 초비까지 내려왔죠. 제가 그 얼마 전에도 국제 유가의 90불대에 대한 어떤 지지 여부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뭐 결국 이유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고 이제 유동성의 공급이 되자마자 오히려 유가가 빠진다라면은 결국엔 그것은 경기 부진에 대한 요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1차 양적 완화 정책과 2차 양적 완화 정책 당시에 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 도양과 지금은 굉장히 다릅니다. 당시에는 일단 중국이라고 하는 원자재의 흡수 국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그만큼 그 당시보다는 상당히 둔화되어 있고 또한 이제 오히려 자국의 경기 상황을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단 시장 자체 어떤 그 증시도 좀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원자재 가격 동향이 쉽게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전략 비축유의 방출 가능성을 비롯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미국은 같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조금 피해를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들이 어떤 추가적인 하락이라면은 증시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이제 90달러대에서의 어느 정도 하락폭이 지지가 된다라면은 오히려 증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득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지 않나로 좀 보여지니까 당분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에 또 재고도 많았다고 이야기되고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0달러 지지 여부 확인해 봐야겠네요.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단기 상승은 2020에서 2030선 이렇게 보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예. 결국엔 구제금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 공방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얻어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증시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특별하게 어떤 뭐 매수를 보이지 않아도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 저점 대비 거의 20여 포인트 가까이 들어 올려놨고요. 오늘도 물론 이제 해외 증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제가 볼 땐 뭐 선방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선물 시장 쪽에 이제 흐름을 보시는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향성이 없죠. 즉 이제 일간 단위의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증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고가 대비를 본다라면 한 1포인트 이상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미결제 약정은 달랑 1000계약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내일 또 2000포인트 이상에 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해봐야 전일의 1970권을 크게 하향 이탈하기도 굉장히 힘든 양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수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뭐 결국에 이제 2020이든지 2030이든지 가려면은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확정이 돼야 되고 이에 따라서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가능성이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연일 뭐 14거래일 정도 아마 투신권에 지금 매도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수익형 주식증권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거기에 또 이제 외국인들도 특별하게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수급의 회복과 그리고 스페인의 구제금융 이런 것들이 확실해져야 2020에서 2030권 뭐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최근 한 일주일 상간에 흥보를 보였던 지수대를 넘어설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증시가 1970에서 1950선까지 한번 내려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전일의 시장에서의 일부 뭐 대기 매수가 상당히 유입되었다라는 점, 특히나 지금의 경계는 개장가가 낮은 시점에서의 경계 심리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장가가 좀 높게 갭 상승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일단 모멘텀을 기다리는 수준에서의 대기 자금은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무차별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이제 오늘의 LG그룹 관련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뭐 중소형 펀드 청산에 따른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중소업체군들 가격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던 업체군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라면은 이제
당연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섰다는 얘기가 되는데 뭐 그러한 종목군들은 좀 피해서 공략하시는 것이 뭐 지금의 어떤 장세에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가격 매력도가 있는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관심 업종은 어딘가요? 예, 일단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단기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되기가 결국 해외 시장 쪽에 대한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아주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군들은 사실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성을 유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재료의 어떤 부각에 따라서 단기 반등이 좀 가능성이 높다라면은 화학이라든가 철강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 쪽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중소형 펀드 쪽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달 바로 앞선에 청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제 뭐 몇몇 테마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적보다는 어떤 뭐 분위기를 타고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차익 매물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동차 부품사를 여기서 왜 끼웠냐면은 네. 사실 완제품 업체군들보다는 부품사들의 실적이 조금 더 견조성이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는 현대모비스가 좋고 글로비스도 그렇고 그리고 중소업체군들 중에서 뭐 좀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언급되기 좀 뭐하지만 뭐 세종공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우하이텍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보면 그래도 다른 어떤 개별적인 종목군들보다는 탄력적인 면에서 안정성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사 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화학과 철강, 자동차 부품까지 가격 메리트 플러스 실적 이것까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화학에 대해서는 오늘 좀 눈길을 끌었던 게 예. 외국인과 기관의 좀 동반 매수 나타나면서 호남석유나 뭐 괜찮은 흐름 보였어요. 고점 대비로는 좀 밀렸지만요. 예, 뭐 종가 무렵에 밀려서 저도 한참 보고 있다가 역시 아직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네. 했었는데 뭐 제가 볼 땐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나 화학주는 최근에 한 3개월가량 거의 뭐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데 뭐 기술적으로는 대부분 21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매수에 가담한 원인 자체를 본다라면 장중에 나왔었던 중국의 지방 정부에 대한 또 대규모 투자가 오늘 또 발표가 되었죠. 과거보다는 좀 파괴력이 좀 떨어지는 듯한데 그래도 3조 위안 정도라면은 대규모 로서 투자가 됐다라고 또 보여지고 또한 이제 뭐 중국이 자꾸 이제 경기가 워낙에 예상보다 부진하다 보니까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도 국경절을 앞둔 시점에서 나타나지 않나. 또한 이제 국경절 수요를 통해서 일부 좀 이제 뭐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다라면은 아마도 거기에 좀 기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장 공략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현대 글로비스 갖고 왔는데요. 제가 한 달 전쯤에 22만 원권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섰다가 다시 좀 이제 내리막 그래도 견조성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안정화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과 함께 포함해서 같이 볼 만한 것이 뭐 신규 투자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실적일 것 같습니다. 모비스와 글로비스는 대형 그 부품사로서 주가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시장 대비해서 안정성은 확실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보다 조금 낮은 23만 4천 원권역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26만 원권역, 손절매 가격은 22만 5천 원권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꾸준히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10월달 이제 뭐 현대글로비스는 사실 실적을 일찍 발표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그룹 중에서는 그 자동차 그룹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늦게 발표를 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이제 실적 이제 10월 달에 이제 어제 사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유가증권 시장에 조금 변화가 잡히는 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강한데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죠. 네.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은 업종군이라든가 종목군들이 좀 내리고 뭐 많이 오르진 않아도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한 1%권역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지수를 지지해준다. 그렇다면은 결국엔 지금은 약간의 어떤 뭐 테마성이라든가 분위기상 업종별로 그룹핑을 지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엔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이 전체적인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상대적인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주현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공략주를 찾아봤습니다. 네, 앞서서 뉴욕 증시 미리 보기 시간에도 이야기가 됐지만 오늘 밤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와의 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트로이카 수장들의 만남인 만큼 아직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유로존의 해법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넥스트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